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너무 불치병처럼 여기게 만드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께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더 반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경계선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 같은 증상을 말하고요. 이 정신증은 그것보다 좀 더 혼란스러운 상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일시적으로나마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이나 불안, 또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신의 정체감, 자아상이 불안하고 또 대인관계도 불안정하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하면서 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몹시 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든 또는 상상 속에서든 버림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또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갑자기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딱 실망하고 돌변해서 아예 그 사람을 막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대인관계나 일상에서 모든 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이런 불안정함은 본인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어느 날에는 나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날은 참 나라는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느끼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에 대한 안정된 자아상이 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불분명하고, 직업뿐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삶의 목표나 가치, 나답게 사는 방법을 추구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공허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자주 빠져요. 대책 없이 돈을 쓰면서 낭비를 하거나 막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도박, 약물, 자해, 자살 시도 같은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 특히 애인이나 이제 배우자가 여기 해당되겠죠. 이렇게 애인이나 배우자나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폭언을 일삼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바라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욕을 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달려와, 막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상대방이 회사에 있건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모임 있건 간에 지금 당장 5분 안에 달려오지 않으면 창문 열고 뛰어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욕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공격적이고 이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자신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멈추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정신증적 증상,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막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편집증적 사고나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해리 증상 등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 연극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같이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들은 모두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각각의 성격장애별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좀 나눠보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막 조종하는 행동을 하고, 또 감정이 막 급변한다는 점에서 지난번 연극성 성격장애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연극성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자살 시도나 자해 같은 그런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분노를 한다는 점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뭐 사소한 자극에도 이 나르시스들은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나르시스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진 않고,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버림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같은 B군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A군에 속하는 의존성 성격장애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막상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의존성 성격장애의 경우는 의외로 또 쉽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의존 대상을 찾아가는 편인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는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매우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이제 관계망상이나 이제 편집증정 사고나 해리 증상 같은 이런 정신증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분열형 성격장애나 특히 이제 조현병과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정 증상은 아주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조현병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은 뭐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생애 초기 3세 이전에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살펴보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양가 감정형 애착, 또 다른 말로는 불안정 저항 애착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가 감정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엄마에게 집착을 하고, 또 엄마랑 떨어지면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데,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도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엄마가 막 달래줘도 쉽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집착과 배척이라는 양가적인 유형으로 반응하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도 바로 이 아이처럼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집착하고, 다시 나타난 엄마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아이처럼 성인이 되었어도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심리적 외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이 이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 사건을 말해요.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75%에서 어린 시절 뭐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런 학대를 포함해서 방임이나 무시, 또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별 같은 상실 경험, 또 특히 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전적인 면, 뭐 기질이나 생물학적인 요인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인 취약성에 환경적인 부분이 결합돼서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 뭐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자살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막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해를 하는 걸 보고서 관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정말로 죽고 싶으면 왜 자해를 하겠어, 죽고 싶으면 어설프게 안 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지, 그러니까 저건 다 쇼야, 관심 끌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아주 무지하고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관심 끌기 그거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적개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를 준 부모에게 복수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행동이 자기 처벌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비난에 빠지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못마땅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스스로 처벌하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함일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느껴지겠지만, 폭식증 환자가 계속 토를 하면서 먹고 또 먹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동안에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 역시 있을 수 있어요. 자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보살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관심 끌기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중2병이야, 사춘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퉁쳐버린다면 그 아이 자체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예방하고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관심 끌려 그래, 뭐 쇼일 뿐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해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이해되어야 되고, 또 신중하고 따뜻하게 접근해서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보통 청소년기 후기나 이제 성인기 초기부터 이제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위험도 바로 이때, 이 성인기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아지는데, 이 외의 부분,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 외에 다른 부분들, 뭐 불안정한 대인관계나 자아상, 뭐 감정적인 불안정성은 이렇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좋은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나눠야 되겠어요. 다음 편 영상에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변 사람, 특히 애인이나 배우자가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도 막 폭염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든데, 한국도 뭐 습도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덥죠. 그리고 힘들죠.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편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